공격 데드라인 1시간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9일 이란을 향한 대규모 군사 공격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항공모함, 폭격기, 특수부대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시간 이란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협상 테이블로 들어오겠다고 나온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외교적 유턴이 나온 셈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란의 굴복이 아닙니다. 토끼가 자라와 경주할 때 잠깐 낮잠 자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란은 이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란이 왜 그 순간 꼬리를 내렸는지,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왜 협상이 성립 자체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공격을 제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중동 판도가 어떻게 완전히 다시 짜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혼돈 속에서 청해부대와 한국 경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봅니다. 미국이 이란에 요구하고 있는 게 3가지예요. 첫째, 지금 갖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 전부 미국에 내놔라. 둘째, 앞으로 농축 절대 하지 마라. 셋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 떼라. 통행료 받지 말고 어떤 선박이든 자유롭게 다니도록 내버려둬라. 한마디로 지금 가진 거 내놓고 앞으로 못하게 하고 통행료도 받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란의 입장은 뭐냐? 절대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들여다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이란이 60%까지 올려놓은 농축 우라늄이 400kg이 넘어요. 천연 우라늄 상태에선 우라늄 235 농도가 고작 0.7%예요. 그걸 원심 분리기를 수만 대씩 돌려서 60%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이걸 핵폭탄으로 쓰려면 농도 90%까지 가야 하는데 60%에서 90%는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이미 어마어마한 투자와 시간을 써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걸 미국이 내준다는 게 이란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뭘 뜻하는지 아세요? 자기 권력의 핵심 지렛대를 통째로 포기하는 겁니다. 핵 포기가 아니라 사실상 정권 포기예요. 호르무즈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거기서 통행료 받겠다고 하는 게 단순히 돈 욕심이 아니에요. 이란이 군사적으로 당해도 여전히 세계 원유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이란이 갖는 카드가 없어집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둘 다 알고 있어요. 이 협상이 깨진다는 걸. 그러면 왜 협상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이란한테는 시간 벌기예요. 트럼프한테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나는 전쟁 전에 외교를 다 해봤다는 명분 쌓기고요. 공성계예요. 성문 열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척하면서 사실은 안에서 준비하는 거죠. 이란이 지금 딱 그 모양새입니다. 협상 제스처 유지하면서 내부 핵시설 재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걸프 국가들은 왜 트럼프를 설득해서 공격을 미뤘냐? 사우디나 UAE가 트럼프한테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해달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전쟁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나는 순간 호르무즈가 막히고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사우디 석유 수출이 마비되거든요. 두바이 공항에 비행기 뜨는 게 멈추고요. 경제적 타격이 이란보다 자기들한테 더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막아달라면서 동시에 공격도 말아달라는 이 이중적인 요청,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포지션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협상이 결렬됐다고 판단하면 공격은 재개됩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이란 지하 핵시설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실물 탈취입니다. 이미 1차 공격 때만 곳이 넘는 군사 목표물을 정밀 타격했는데 지하 터널 입구들을 다 봉쇄했어요. 이란이 그 이후에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다시 뚫어놨겠죠. 이번엔 벙커버스터로 더 깊이 파고들고 특수부대까지 집어넣어서 핵물질 실물을 가져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란은 어떻게 됩니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양쪽 다 이겼다고 선언할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이란의 능력을 무력화했다며 일방적 승리 선언하고 철수합니다. 중간 선거 전에 전쟁 마무리 짓고 명분은 챙겨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란은 미국이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지 못했다, 우리가 버텼다, 우리가 이겼다, 혁명 수비대는 이걸 승리로 선언합니다. 둘 다 이겼다고 하는 전쟁,
이거 사실 우리 정치에서도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전쟁이 끝나도 이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군사력은 상당 부분 괴멸됐지만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쾌속, 소형 보트 수십 척. 거기에 기관총 달고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유조선이나 화물선들이 받는 겁니다. 드론으로 두바이, 아부다비, 리야드 노리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고요. 이게 이란이 완전한 테러 국가로 진화하는 그림입니다. 정규 군사 공격은 못해도 민간 목표 공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두려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란이 내놓고 핵 농축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60%인데 90% 가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거기다가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영국 런던이나 독일 베를린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이미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확인된 것만으로도 서유럽 주요 도시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중동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핵 위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란, 미국 갈등이 아닙니다. 이미 중동 전체 판이 깨졌어요. 이 대목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과 로이터를 통해 나왔어요. 당사자들은 노코멘트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는 분명합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수니파 아랍 국가가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건 중동 역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들여다보면 구조가 나옵니다. 이란의 공식 노선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중동 전 지역을 신정체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왕정을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사우디도 왕정이고 UAE도 왕정이잖아요. 이란이 공식적으로 너희 왕을 쓰러뜨리겠다고 헌법에까지 명시해 놓은 나라인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떻게든 다독이면서 지내온 이유가 있어요. 석유 팔아야 되고 두바이처럼 글로벌 투자 허브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지역 평화가 필수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UAE는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유대교 국가와 군사 협력을 하는 거 이건 중동 판도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거기다 이스라엘산 아이언 빔 드론을 레이저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긴급 도입해서 설치했고 우리 한국산 요격 미사일 천궁 II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 96%라고 하더라고요. 들리긴 안심이 되는 것 같죠? 아니요. 100발 쏘면 4발은 맞는다는 얘기예요. 두바이 한복판에 4발이 떨어지면 그 순간 글로벌 투자가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서잖아요. 사우디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파키스탄을 끌어들인 거예요. 파키스탄은 가난하지만 핵이 있어요. 그리고 병력이 60만입니다. 중동에서 핵을 보유한 이슬람 국가는 파키스탄이 유일하거든요. 사우디가 파키스탄에 80억 달러를 빌려주면서 거의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파키스탄을 건져줬어요. 대신 이란이 우리 건드리지 못하도록 옆에서 압박해달라는 거죠. 돈이 핵을 사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이집트, 튀르키예까지 끌어들이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군사연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깐만요. 여기서 묘한 게 하나 나옵니다. UAE가 파키스탄에 30억 달러 빌려준 돈을 갑자기 즉시 상환하라고 나왔어요. 2027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던 걸 갑자기 바꾼 거예요. 왜 그랬느냐? UAE가 파키스탄한테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돈 빌려준 건이란 압박해달라고 한 건데 너 왜 중립지키고 있냐는 거죠. 파키스탄이 이 사우디 편을 들기 시작하자 UAE는 파키스탄의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자 사우디가 구원투수로 나서서 파키스탄에 추가 대출을 해줬고요. 이 돈이 핵을 사고 핵이 안보를 사는 구조가 지금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사우디와 UAE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MBS와 MBZ 이름도 비슷한 두 왕세자가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예멘에서 연합군까지 만들었던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멘 내전에서 서로 반대편을 지원하고 있고 UAE는 오펙에서 탈퇴까지 했습니다. 오펙이 뭡니까? 사우디가 주도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잖아요. 거기서 UAE가 나간 거예요. 사실 이 갈라짐의 씨앗은 더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사우디가 비전 2030을 세우고 글로벌 기업들한테 사우디에 물건 팔려면 중동 본사를 리야드에 두라고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두바이에 와 있는 기업들을 빼가려는 시도로 익힌 거예요. UAE가 굳혀온 글로벌 허브 전략을 정면으로 흔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 갈등이 깊어진 거고 이란을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중동 주도권을 놓고 보면 역사가 짧지 않아요. 1960년대엔 이집트 나세르가 반미 사회주의 노선으로 중동 맹주였다가 경제 실패로 무너졌고 그 다음엔 이라크 후세인이 강력하게 치고 나왔다가 미국의 공격으로 제거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오펙을 주도하며 맹주 자리를 굳혔는데 이제 그 사우디마저 UAE와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라는 공동의 위협 앞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중동은 지금 세 개의 세력권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이란을 중심으로 한 테러 세력, 사우디,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로 묶이는 이슬람연합, UAE, 이스라엘, 미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용동맹, 그리고 카타르, 이라크처럼 어디에 붙어야 할지 지금 난감한 상태인 나라들. 이건 단순한 진영 변화가 아닙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쌓아온 중동 질서 전체가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중동 불안 고조라는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한 줄 뒤에 한국 선박이 묶여 있고 한국 해군이 서 있고 한국 조선소가 기회를 보고 있어요. 북이 구조를 봐야 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국적 선박들이 여러 척 묶여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들을 구해야 합니까? 청해 부대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된 우리 해군 파견대예요. 구축함 한 척에 고속단정 3척, 헬기 한 대, 총 260명 규모입니다. 원래 임무는 해적 소탕이에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청해 부대가 있는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입니다. 문제는 뭐냐? 호르무즈로 가려면 국회 동의가 새로 필요합니다. 명분은 충분히 있어요. 자국 선박 보호, 자국 국민 보호. 이건 국회도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입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건 당연히 원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란하고 직접 교전이 벌어지거든요.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한국이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한국이 이란과 전쟁 당사국이 되는 순간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이 안 됩니다. 자충수입니다. 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인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는 이란과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용히 타협을 보고 선박들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아니라 조용한 실용 외교로 국민을 지키는 길.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고 지금까지 보여온 균형 외교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란은 우리한테 완전한 적이 아니에요. 한국은 과거에 이란과 교역을 해왔고 이란 측도 한국을 미국과 다른 상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외교적 여지를 활용하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길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이란 눈치도 봐야 하고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복잡한 판 안에서 실리를 챙기는 게 외교예요. 12.3 이후 외교 공백을 겨우 수습하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첫 번째 실질적인 외교 시험대에 선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혼돈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기회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첫째, K방산입니다. UAE가 이미 한국산 천공2 요격 미사일을 들여왔어요. 이란 드론 공격을 실전에서 96% 요격하는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방공 능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검증된 한국 무기 수요가 앞으로 더 높아질 구조예요. K방산이 중동에서 존재감을 굳히는 시간입니다. 둘째, 이게 더 크고 더 장기적인 기회예요.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왜 갑자기 원전 얘기냐? 지금 AI 투자붐 아십니까? AI 개발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발전 용량 부족으로 비상해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결국 원자력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육지에 원전 세우려면 주민 반대부터 넘어야 하죠. 시간도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게 해상 부유식 원전 아이디어예요. 바다에 띄워놓는 거예요. 주민 반대 없고 바닷물이 바로 냉각수고 설치는 조선소에서 찍어내듯 표준화 가능합니다.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공장에서 찍어내는 원자로 이게 가능해지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SMR 소형 모듈원전입니다. 연료 보충 없이 최대 20년간 운항하는 선박에 원자로를 얻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까지 선박탄소 배출 제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거의 유일한 현실적 해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누가 이걸 만들 수 있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설계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잘합니다. 핵물리학 실험 데이터를 오래 쌓아온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설계도를 실물로 만드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용접공, 배관공, 현장 엔지니어, 실제로 원자로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수십 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어요.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폐쇄, 영국도 프랑스도 그 현장 인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 제조 능력이 살아있는 나라가 셋이에요.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미국이 설계한 SMR을 러시아나 중국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원전은 한번 세우면 수십 년에서 100년까지 가는 시설이에요. 유지 보수까지 다 그 나라에 의존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 적대국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아십니까?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고 실물 제조는 TSMC가 하는 구조잖아요. 원자력도 지금 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하고 제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건설과 설치는 현대건설이 하는 겁니다. 한국이 원자력 분야의 TSMC가 되는 그림이에요.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이 파운드리 위치는 더 강해집니다. 요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원자력 설계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조 능력 플러스 지정학적 신뢰. 이 두 개가 동시에 겹쳐진 거예요. 이 구조를 보도한 국내 언론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AI 전력 경쟁의 핵심 공급망에 있다는 걸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이 SMR 기회와 중동 사태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이 불안해질수록 중동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나라들이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는 속도가 빨라져요. 호르무즈가 막힐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질수록 에너지 자립 수요도 커지거든요. 중동 위기가 한국 SMR 수요를 만들어내는 아이러니한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중동이 흔들릴수록 한국 원자력 파운드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전쟁의 수혜자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구조적 흐름을 읽고 준비해 놓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격차가 10년 뒤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란은 왜 데드라인 1시간 전에 꼬리를 내렸을까요?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란이 굴복한 게 아니에요. 이란은 지금 테러 국가로의 진화를 완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사력이 괴멸돼도 호르무즈를 쥐고 드론을 띄울 수 있는 한이라는 중동을 흔들 수 있어요. 그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협상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버티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이란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중동은 이란, 사우디연합, UAE, 이스라엘 실용동맹 세 개의 세력권으로 갈라지고 있어요. 400년 이슬람 연대가 균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핵을 갖는 순간 이건 중동을 넘어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가 됩니다. 어부질이라는 말 아시죠? 근데 어부가 되려면 조개와 황새 싸움을 옆에서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K방산으로 방공망 수요를 충족하고 SMR 파운드리로 에너지 전환 수요를 잡는 것. 이게 이 혼돈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적 위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제가 지금 이겁니다. 한국을 전장으로 끌어들이려는 힘을 막으면서 이 혼돈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는 이 혼돈이 지속되는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이 핵을 실제로 보유하게 됐을 때 한반도 안보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분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